이 시간에는 제14장 환율과 외환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제1절에서 환율의 정의, 환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환율이 수출제와 수입제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제2절에서는 외환시장, 그러니까 환율이 거래되는,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의 기능,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3절에서는 환율 결정 이론인 자산 적금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4절에서는 일반적인 환율 변동 요인, 그래서 중장기적 요인, 단기적 요인을 알아보고, 5절에서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환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의 정의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 통화와 국내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교환 비율을 대체적으로 외국 통화 한 단위에 대해서 우리나라 통화 얼마를 지불하느냐로 표시를 하니까 외국 통화 가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와 환율이 1,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미국 1달러를 구입하는데 우리나라 화폐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이다 이렇게 되면 1달러를 구입하는데 1,100원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더 낮은 것이고 하락하는 것이고, 환율이 1,000원에서 900원이 됐다면 1달러를 구입하는데 1,000원이 아니라 900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은 가치가 하락한 거죠. 자국 화폐 가치가 하락. 그래서 영어로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 depreciation, 가치가 하락했다, 또는 평가절하, devaluation, 자기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appreciation, 가치 상승, 또는 devaluation, 평가 절상. 우리나라 말로는 평가절하, 평가절상, 가치 하락, 가치 상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영어로는 depreciation, appreciation, devaluation, revaluation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치가 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평가, 우리말로도 평가 절상, 뭐 절하절상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봐서 인위적으로 고정환율 제도에서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올리거나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자국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상대국 화폐 가치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달러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출제와 수입제의 가격을 어떻게 표기할 것이냐. 자, 국내 화폐로 표기한 수입제 가격. 다시 말해서 수입제는 외국 상품이잖아요. 외국 상품을 수입하는 것이니까 원래 그 화폐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었겠죠. 뭐 1불이다, 2불이다. 수입제 가격이니까.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팔 때는 거기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우리나라 화폐로 표시한 미국 상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원화로 표시한 미국 상품은 달러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된다. 자, 반대로 수출제는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에서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 때는 달러로 표시해서 물건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여기에 있고 수출상품 한국 표시 가격이죠. 원화 표시 가격. 이걸 환율로 나누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면 여기 어떻습니까? 우리 이 수입제 가격은 이 수입제 가격이잖아요. 수입제 가격은 임포트제의 가격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고 익스포트제 수출제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 가격, 달러 표시 가격, 이것은 원화 표시 가격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제 가격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달러 표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떨어진다. 이게 떨어져. 가격이 떨어진다. 자,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제 가격은 올라가니까 수입은 줄고 수출제 가격은 떨어졌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물건이 많이 팔릴 것이고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이 가격이 변한다 이거예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수입제 가격, 미국에서 수출제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는 수출제와 수입제 가격을 변화시킨다. 방금 보았듯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제의 외화표시 가격은 이거죠. 외화표시 가격은 떨어지고 수입제의 국내화 표시 가격은 이거죠. 수입제의 국내화 표시 가격은 올라간다.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 증가죠. 수입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과 수입은 반대가 되겠죠.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상승한 것이요. 원화 가치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승하니까 우리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구나. 그래서 수입은 늘게 될 것이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의 기능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환시장.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이 외환시장이죠. Foreign Exchange Market. 외환시장은 우리나라의 뭐 남대문 시장,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처럼 시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은 외국 통화가 온라인상에서 매매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누가 달러를 사고 파느냐? 그 외환시장이죠. 외환이 사고 판데 참여한 사람은 누구냐? 은행,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일반 개인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달러 사고 팔고 하죠. 그리고 중앙은행 등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90%가 누가 사고 판다고요? 은행들의 거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총 수요량이 외환에 대한 사고자 하는 양과 외환 총공을 팔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스매칭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수요나 공급량이 불일치하게 되면 뭐가 변해요?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변해요.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잖아요.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변해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있다. 아비트러지, 중재라는 것은 자, 금융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죠. 런던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홍콩, 싱가포르, 도쿄 이런 여러 시장에서 달러하고 원화가 사고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장, 런던하고 뉴욕,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시장들에서 1달러가 1,000원일 수도 있고 뭐 1,001원일 수도 있고 999원일 수도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싼 데서 사가지고 비싼 데서 팔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중재 행위들이, 아비트리지 행위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중재를 통해서 이 여러 시장에서 환율은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 환율, 크로스 레이시라고 그러죠.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가면 원화하고 바트화를 바꾸는 환율이 있어요. 그러면 원화하고 바트하고 환율은 원화하고 바트하고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화나 바트가 거래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통화는 서로 직접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원화하고 바트화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 태국 여행 갈 때 교환하는 그 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원하고 달러 환율이 있고 바트하고 달러 환율이. 왜냐하면 태국도 달러는 많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달러는 많이 필요하니까 이 거래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있고 바트 달러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이 되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원화 바트화 환율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 달러 환율은 1150원이다. 바트 달러 환율은 30원이다. 그럼 이렇게 넣으면 1바트가 38.3원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국 통화와 기축 통화 사이의 환율로부터 제3국, 그러니까 기축 통화하고 각국 통화, 기축 통화하고 각국 통화, 여기로부터 제3국 간의 환율, 원 바트와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걸 우리가 교차 환율이라고 한다. 다음은 외환 거래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물화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로 달러를 직접 사고 파는 거죠.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외환은행에 가서 직접 달러하고 원화를 바꾼다 이거예요. 이런 거래가 현물화 거래겠고, 이것이 이 거래에서 적용된 환율을 우리가 스팟 익스체인지 레이트, 현물 환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물한 거래는 뭐냐? 미래에 거래하는 환율이에요. 예를 들면 배를 만드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만약에 배가 100억 달러, 100억이면 10조네요. 10억 달러를 해야 되겠네요. 10억 달러에 배를 한 대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게 1대 1000 하면은 물경 1조나 되잖아요. 근데 이 10억 달러가 지금은 1대 1000인데 만약에 1년 후에 1대 900이 되어버리면 이 10조가 1조가 안 되어버리잖아요. 9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년 후에 환율로 미리서 거래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선물환 거래가 되겠습니다. 일정 양의 외환을 미래 특정 시점, 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의 거래 계약 당시에 약정된 환율로 사거나 팔거나 사기로 하는 거래. 그래서 1년 후에 10억 달러를 팔게 얼마에 팔까? 1대 1,100원으로 팔자 또는 1대 990원으로 팔자. 이제 거기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는 환율이 있겠죠. 그래서 이때 약정한 환율을 선물 환율, 포워드 익스체인지 레이트라고 하고, 선물 환율이 지금 현물 환율보다 높으면 이득이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포워드 프리미엄, 선물한 할증이라고 하고, 만약에 선물 환율이 지금 현재 환율보다 낮으면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포워드 디스카운트, 선물한 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확거래는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수확거래라 그러는데, 외환을 거래하는 외환수합, 이종 통화 간에 거래하는 통화수합,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은 이건 선물 환율하고 비슷해요. 다만
약정일에 미리 정하기로 위하여 사고 파는 계약. 그러니까 이게 선물 환율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선물한 거래하고는 달리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래소에서. 그래서 일반적인 선물한 거래는 대규모 거래가 이루어진 데 비해서 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통화 선물은 비교적 그 거래 단위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화 옵션, 커런시 옵션은 이일의 특정 시점에 외화를 미리 약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또는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권리를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일정 시점에 주어진 환율로 외국 화폐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 내가 그때 권리니까 어떻습니까? 판매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익이 되면 파는 거고 별로 이익이 없다 그러면 안 파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외국 화폐를 매입할 권리를 갖는 것을 콜 옵션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런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통화 옵션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우리 그 교과서 박스를 보면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가 클 때, 예를 들면 일본은 금리가 1%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일본은 금리는 1%인데 한국 금리가 5%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1%로 어떤 브로커가 은행에서 1%로 돈을 빌릴 수 있다면 1%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환전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5% 금리로 빌려주면 엄청나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 방금 같은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나라에 투자.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그런데 금리 차이로 수익을 얻더라도 만약에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여기 예를 한번 볼까요? 1%로 빌려가지고 5%로 빌리니까 금리 차이로 얼마를 이득을 볼 수 있어요? 4% 이득을 볼 수 있어. 4%. 한국에도 돈을 빌려주면 4% 이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 환율이 N, 1N이 10원인데 1년 후는 알 수가 없잖아요. 1년 후에 엔화 환율이 만약 12원이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1엔화를 갖기 위해서는 이 앞에는 1엔으로 10원을 환전을 했는데 이번에는 1엔을 갚기 위해서는 12원을 줘야지 1엔을 받으니까 마이너스 환율에서 마이너스 20%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금리에서 이득을 얻었지만 이 화폐 가치 어느 나라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한 거죠. 돈을 빌렸다 그럴까요? 이 한국 화폐 가치가 다시 갚아야 되는 한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은 돈으로 엔화를 사야 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환율 변화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면. 그래서 캐리 트레이드는 대체적으로 단기적인 한머니 성격.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투자를 해서 직접 투자처럼 어떤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금리 차에서 쉽게 이동하는 이 한머니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이런 토빈세를 부과해야 된다 하는 주장들이 있다. 다음은 환율에 대한 자산 적금 모형입니다. 외국 화폐는 일종의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증권,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가 달러를 보유한다. 그럼 그 달러도 일종의 자산이다 하는 것이 여기 자산 적금 모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 화폐 또 일종의 자산으로 외환의 가격인 환율도 자산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이론을 환율에 대한 자산 접근 모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산, 부동산, 증권,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뭘까? 자산 가격 결정 요인은 뭘까? 하나는 기대 실질 수익률, 또 하나는 변동의 위험성, 또 하나는 유동성,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대 실질 수익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예상 실질 수익률이 높은 자산,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하고 정기예금 있다고 할 때 주식의 예상 실질 수익률은 10%야. 1년에 10%. 정기예금의 예상 실질 수익률은 예를 들면 2%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식이 예상 실질 수익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은 정기예금보다 주식을 갖고 싶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뭐 주식하고 이 정기예금을 비교하면 변동 위험성의 차이가 있어요. 변동 위험성. 변동 위험성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실질률이 10%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어떤 사람은 20% 수익률도 내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20% 수익을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 위험성이 큰 자산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의 변동폭이 작은 자산을 선호한다. 작은 자산을 보유하고. 그래서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면 우리는 그걸 위험이 높다.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주식하고 정기예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기예금은 변동성이 제로예요. 뭐 우리가 맡기면 1년 후에 정확하게 뭐 2%다. 그럼 2% 수익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죠.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상 실질 수익률이 주식이 높긴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사람들은 이 주식을 싫어하고 변동성이 적은 정기예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유동성. 사람들은 가능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한. 유동성이라는 것은 화폐로 쉽게 리퀴디티라고 영어로 이야기하죠. 리퀴디티. 화폐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것이 유동성이 높은가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죠. 이것은 화폐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환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내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고 파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걸 또 돈을 받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식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수시로 사고 팔고 하는 게 가능하니까 이 주식이 유동성이 높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하고 부동산 중에서 만약에 수익률이 기대 실질 수익률도 같고 변동 위험성도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선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기대 실질 수익률은 같아. 그런데 변동 위험성이 주식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부동산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할 경향이 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보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수익률이 가능하면 높을 것, 리스크, 변동성이 가능하면 낮을 것, 그 다음에 유동성이 가능하면 높을 것, 이런 자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환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외환도 일종의 자산이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도 자산에 대한 수요와 마찬가지로 기대 실질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 리스크, 그리고 유동성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자율이 높은 국가은행에 예금하고자 하고 변동성이 가능하면 작은 나라 그 화폐를 선호하고 예를 들면 달러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뭐 태국 바트화나 중국 위안화는 변동성이 크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능하면 변동성이 작은 달러를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러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화폐를 보유하고자 한다. 달러는 세계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 화폐가 같은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넘어서면 받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동성이 높은 화폐, 이 달러 같은 것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 요인에 의해 국가 간 예금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 이자율이 더 높냐, 미국 화폐하고 중국 화폐 중에서 어떤 것이 가치 변동성이 더 작냐, 미국하고 위안화 중에서 어떤 것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용하기 편하냐, 이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사람들이 중국에 예금을 할까, 미국에 예금을 할까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외환에 대한 공급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 변화가 환율 변화를 결정한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환시장 균형 조건인 이자율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율 평형 조건은 뭔가는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하고 이쪽은 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에요. 이것은 미국에 예금했을 때 금리고, 미국에 예금하게 되면 이 금리 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익이 또 발생하게 된다. 이걸 함께 고려하자. 그래서 위식의 좌측은 한국에 예금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고, 이 식의 우측은 미국에 예금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예금하면 우리나라 그냥 금리만 받지만, 미국에 예금하게 되면 미국에 예금했을 때의 그 이자, 이 이자 수익 외에도 1년 후에 달러가 지금 달러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달러가 변하게 되면 다시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이 변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수익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5%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5%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예금하게 될까? 양국의 금리가 똑같으니까 그때 미국으로 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재 환율이 1,000원인데 1년 뒤에 환율이 1,100원이 될 것으로 예상. 이는 expected exchange rate예요. 예상 환율이란 말이에요. 1년 후에 환율이 1,100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1,100 빼기 1,000 하니까 10%가 되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10% 해서 미국에 예금하게 되면 수익이 15%가 된다는 겁니다. 15%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예금한다는 거예요? 15%인 미국에 예금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같아지면 뭐 여기에 예금해도 되고 여기에 예금해도 되지만, 오른쪽이 크면 미국에, 왼쪽이 크면 한국에 예금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이자율 평형 조건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왜 예상 환율이 올라가면 1,100원이 되면 10% 이득이 있느냐? 자, 보십시오. 100달러를 여기다 예금했어요. 복잡하니까 이 100달러를 1년 뒤에 그대로 가져온다고 생각합시다. 현재 환율이면 100달러를 그대로 1,000원에 가져오면 1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율이 1,100원이 되면 100달러 곱하기 1,100 하니까 11만 원에서 1만 원, 이 10% 이익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환율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외국에 예금했을 때는 1년 뒤에 환율 변화에 따라서 이득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 더 높으면 외국 은행으로 예금이 증가하므로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여기가 더 높으면 달러를 더 수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여기가 더 높으면 외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예금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함으로 외환의 공급이 늘게 된다. 양국 예금의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는 곳에서 같아지는 것을 외환에 대한 수요, 외환에 대한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 식을 보시면 앞에서 원화예금 기대 수익률 R은 이쪽이 지금 기대 수익률이고 이쪽이 환율 축입니다. 그래서 R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직선이 되겠고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 오른쪽에 있는 항목이에요. 자, 다시 볼까요? 이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은 이건데 이것은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건 어떻습니까? 이 항목 중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분모는 커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분자는 작아지니까 이 값이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아져. 환율이 여기에 있을 때 수익률이 여기였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수익률이 높아져. 그래서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은 우하향하는 이런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 4의 이자율 평형 조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 그 이자율 평형 조건이 다시 말해서 외환시장의 균형식이잖아요. 이 균형식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원화예금 기대 수익률하고 달러예금 기대 수익률이 일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A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점은 어떤가 한번 보실까요? 환율이 2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예금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여기가 되겠고 미국의 예금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자, 그럼 어디에 예금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죠? 한국에 예금하는 게 수익률이 높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예금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에 예금하고자 하니까 달러 공급이 늘고 달러 공급이 느니까 달러의 가격이 하락해.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환율이 현재 E3라면 외국에 예금했을 때 수익률은 여기고 우리나라에 예금했을 때 수익률은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국에 예금했을 때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외국에 예금하려고 할 것이고 외국에 예금하려고 하니까 달러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달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환시장 균형은 이 부수익률이 일치하는 A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환시장의 균형 조건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국내 이자율, 국내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것이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림에서 보면. 그러면 과거의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새로운 균형점이 B점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환율이 하락한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환율이 E1에서 E2로 하락할까? 여기를 보시면 자, 이 상태에서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미국 예금 수익률은 환율이 여기일 때 미국 예금 수익률은 여기인데 한국 예금 수익률은 여기단 말이에요. 한국 예금 수익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에 예금하고자 할 것이고 한국에 예금하고자 할 테니까 한국에 예금하고자 할 테니까 공급이 어떻습니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 언제까지? 이 우리나라 예금 수익률하고
달러예금 기대 수익률이 같아지는 이 B점에서 결정될 때까지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게 지금 달러예금 기대 수익률이니까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이쪽이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이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른쪽이요. 그러면 균형점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A점에서 B점으로 바뀌고 B점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국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똑같이 여기가 지금 애초에 초기 균형점이에요. 근데 외국 예금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외국에 예금하려고 그래. 외국에 예금하려고 하니까 외국에 예금하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것이 환율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균형점 이동하고 환율은 E1에서 E2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상 환율이 그럼 올라가면 사람들이 우리나라 R도 그대로고 우리나라 이자율도 그대로고 미국의 이자율도 그대로인데 뭐가 올라가는 거는 이 예상 환율이 올라갔어요. 1년 뒤에 환율이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 예금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처럼 다시 이 달러 예금 기대 수익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A점에서 B점으로 바뀌면서 환율이 E1에서 E2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상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실제로 현재 환율이 현물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예상하게 되면 실제로 현재의 환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